세상은 가만히 봐 있어도 늘 소음을 만들어낸다는 걸 느껴본 적 있나요? 알림 소리, 끊긴 대화, 차가운 백색의 빛, 억지로 웃게 만드는 플라스틱 같은 미소들. 그러다 집의 문이 닫히는 순간 당신 안에 무언가가 다시 숨을 쉽니다. 하지만 거의 아무도 묻지 않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 묻더라도 웃으며 넘겨버리죠. 마치 약점인 것처럼 왜 어떤 내향적인 사람들은 정말로 집에 있는 걸 좋아할까요? 수줍어서도 아니고 사람을 싫어해서도 아니며 삶을 모르는 사람이라서도 아닙니다. 진실은 훨씬 오래됐고 훨씬 더 어둡습니다. 칼 융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이건 세상을 피하는 문제가 아니라 영혼을 되찾는 문제라고. 왜냐하면 어떤 유형의 마음, 특히 아주 민감한 마음에게 바깥 세상은 단순히 사회적인 공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침범합니다. 과도한 자극이 피부를 뚫고 눈으로 들어와 가슴에 머물고 이름 없는 피로로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집은 때로는 편안함이 아닙니다. 성소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도록 훈련된 가면, 윤기 말한 페르소나가 바닥에 떨어져도 되는 곳, 박수도 없고 판단도 없는 곳. 그런데 모든 걸 바꿔놓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향적인 사람이 집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곳이 안전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만약 그가 집을 사랑하는 이유가 그 안에 비밀의 문이 있기 때문이라면요. 밖에 있을 때는 애써 무시하던 무언가로 이어지는 문, 보지 않으려 했던, 느끼지 않으려 했던 그 깊은 곳으로 통하는 문 말입니다. 집은 자궁처럼, 집은 동굴처럼, 그리고 집은 그림자가 마침내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방해받지 않고 끊기지 않고. 그리고 오늘 이 영상에서 나는 당신을 그 복도로 데려가려 합니다.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게,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당신은 이해하게 될 겁니다. 집에 있는 것이 게으름이 아니라 심리적 보호라는 것. 나가기 싫어라는 말이 때로는 몸이 말하는 나는 회복이 필요해라는 신호라는 것. 그리고 많은 경우 진짜 이유는 더 깊다는 것. 집은 세상이 허락하지 않는 당신의 한 부분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라는 것. 다만 지금 당장 모든 걸 밝혀달라고는 하지 마세요. 이 퍼즐에는 아직 숨겨진 조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각을 보게 되는 순간 사람들이 왜 이것을 금지된 진실이라 부르는지 이해하게 될 겁니다. 장면을 하나 떠올려 보세요. 집을 나서고 아직 거리에도 닿기 전인데 당신 안에 무언가가 이미 켜집니다. 표정이 정돈되고 자세가 바뀌고 목소리는 더 무난하게 변하죠. 아무도 보고 있지 않아도 마치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윤근 이것을 페르소나라고 불렀습니다.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가면, 역할, 인물, 그리고 여기 거의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가면은 가볍습니다. 거의 자동처럼요. 하지만 내향적인 사람에게, 특히 HSP, 즉 매우 민감한 사람에게 이 페르소나는 젖은 옷처럼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내향적인 사람은 덜 사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문장 속 미세한 아이러니를 느끼고 5초 더 오래 머문 시선을 알아차리고 누군가 들어왔을 때 공기가 바뀌는 걸 느끼고 미소 뒤에 숨은 긴장을 감지합니다. 이 모든 것이 들어옵니다. 정보로서가 아니라 충격으로. 어떤 사람들은 붐비는 장소를 지나도 멀쩡히 나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마치 비를 맞으며 폭풍 속을 통과한 것처럼 우산도 없이 영혼이 긁힌 채로 나옵니다. 그래서 내향적인 사람이 집에 있는 게 좋아 라고 말할 때 그는 종종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도 모르게 내 민감함이 전쟁터가 되지 않는 곳을 원해. 왜냐하면 밖에서는 당신은 단지 대화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방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대들로부터, 해석들로부터, 역할들로부터,
빠른 반응으로부터 정상처럼 보이려는 압박으로부터 열정을 연기해야 하는 의무로부터 그리고 당신이 연기할 때마다 당신의 한 부분은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밀려납니다. 그렇게 밀려난 그 부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림자가 됩니다. 그림자는 단지 악이 아닙니다. 그림자는 당신이 드러낼 수 없었던 모든 것, 삼켜야 했던 모든 것, 느꼈지만 느낄 공간조차 없었던 모든 것입니다. 예의 바른 분노, 감춰진 슬픔, 사라지고 싶은 충동, 아니요 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 아무것도 설명하고 싶지 않은 욕구. 이제 숨을 한번 고르세요. 이건 아주 섬세한 이야기니까요. 많은 내향적인 사람들은 집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사랑하는 건 돌아오는 바로 그 순간, 몸이 깨닫는 찰나입니다. 이제 연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문이 닫히고 밖의 소음은 멀어지고 안에서는 설명 없이도 존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하나의 미스터리가 태어납니다. 집이 페르소나가 떨어지는 장소라면, 그렇다면 페르소나가 사라진 뒤에 무엇이 나타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지점에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침묵 속에서는 마음이 주의를 분산시키지 못하고 그 틈을 타 그림자가 속삭이기 시작하니까요. 다음 장면에서 나는 당신에게 보여줄 겁니다. 왜 어떤 내향적인 사람들에게 집에 머무는 것이 심리적 생존 방식이 되는지, 그리고 왜 이것을 고쳐야 할 문제로 만들려는 시도가 가장 큰 실수가 될 수 있는지. 만약 이 말들이 이상할 정도로 정확하게 당신을 묘사하고 있다면 지금 좋아요를 눌러도 괜찮습니다. 충동이 아니라 나는 여기서 나를 본다는 조용한 신호로. 이런 콘텐츠는 너무 많이 느끼면서도 느끼지 않는 척 살아온 사람들을 위한 것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내향적인 사람에게 조용한 두려움을 투사합니다. 그가 혼자 있을 때 무언가 잘못된 일이 일어날 거라는 두려움, 마치 침묵이 구멍인 것처럼, 마치 집에 있는 것이 병적인 고립인 것처럼, 마치 혼자 있는 것이 항상 도피의 신호인 것처럼. 하지만 융은 정반대의 말을 했을 겁니다. 그는 말했을 거예요. 가장 큰 위험은 침묵이 아니라 침묵을 한 번도 듣지 않는 것이라고. 왜냐하면 내향적인 사람에게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 비옥한 토양이기 때문입니다. 침묵 속에서 정신은 세상이 어질러 놓은 것을 정리하기 시작하고 끝맺지 못했던 생각들은 마침내 이어지고 이름조차 없던 감정들은 비로소 형태를 갖게 됩니다. 이건 밖에서 안으로 사는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느끼지 않기 위해 소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자극을 삶과 혼동하는 사람들. 내향적인 사람은 안에서 밖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가 집으로 돌아올 때 세상과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엔 깊고 조금은 어두운 역설이 있습니다. 침묵이 시작되면 평화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이 찾아오고 오래된 질문들이 올라오며 시간 속에 멈춰있던 감정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든 내향적인 사람이 처음부터 편안한 건 아닙니다. 초기에는 침묵이 아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침묵은 필요합니다. 집은 영혼의 실험실이 됩니다. 민감한 마음이 끝내지 못했던 과정들을 마침내 완결할 수 있는 장소. 밖에서는 빠르게 반응해야 하고, 대답해야 하고, 웃어야 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안에서는 천천히 괜찮습니다. 이해하는 데 시간을 써도, 느끼는 데 머물러도, 존재하는 데 망설여도, 어쩌면 당신은 의식적으로는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몸은 알고 있었습니다. 집에 있으면 내적 소음이 줄어든다는 걸, 심장이 느려진다는 걸, 생각이 리듬을 찾는다는 걸, 민감함이 공격이 아니라 지각으로 바뀐다는 걸, 그리고 이제 거의 아무도 말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런 재충전을 존중할 때 당신은 작아지지 않습니다. 더 온전해집니다. 정신은 자극의 과잉 속에서 통합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소화할 때 통합됩니다. 그래서 내향적인 사람을 계속 밖으로 밀어내고 계속 노출시키고 계속 연기하게 만드는 건 그를 강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저 조각낼 뿐입니다. 만약 이 말이 와닿았다면, 침묵을 좋아한다는 이유로 죄책감을 느낀 적이 있다면 댓글에 이 문장을 그대로 남겨보세요. 침묵은 나를 정돈한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글자로 된 목소리를 통해 당신 자신을 알아보기 위해, 그리고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기 위해. 다음 장면에서는 아주 섬세한 선을 건널 겁니다. 건강한 회복과 집이 은신처로 변하는 순간의 차이. 왜냐하면 그 경계는 존재하고 윤근 그것에 대해 아주 많이 말했기 때문입니다. 아주 얇은 선이 있습니다. 너무 얇아서 대부분은 넘어간 줄도 모릅니다. 치유하던 집이 어느 순간 당신을 지우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윤근 이 점을 아주 조심스럽게 경고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문제는 회복이 아니라 갇힘이라는 것을. 건강한 내향인은 세상으로부터 숨지 않습니다. 그는 다른 모습으로, 더 온전하게, 더 의식적으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집이 유일한 가능한 장소가 되어버릴 때, 밖에 나간다는 생각만으로도 공포가 올라올 때, 사람과의 접촉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위협으로 느껴질 때, 무언가가 주의를 요구합니다. 그건 약함이 아닙니다. 결함도 아닙니다. 그건 정신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여기에 네가 정면으로 보지 않으려 하는 무언가가 있다. 진짜 회복에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들어가고, 처리하고, 통합하고, 다시 나옵니다. 하지만 은신처는 모든 걸 얼려버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섀도우 워크의 아주 섬세한 지점이 등장합니다. 많은 내향적인 사람들은 보호와 마취를 혼동합니다. 집에 있는 것이 만남의 장소가 아니라 미루는 장소가 되기 시작하는 순간, 어려운 대화를 미루고, 결정을 미루고, 애도를 미루고, 욕망을 미룹니다. 그리고 그림자는 그걸 알아차립니다. 편안함을 핑계로 쓰기 시작하고, 침묵을 도피로 사용하며 내면을 성벽으로 바꿉니다.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정신은 언제나 즉각적인 고통이 가장 적은 길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나중에 옵니다. 그리고 몸이 청구서를 내밉니다. 이유 없는 피로, 사라지지 않는 무기력, 삶에서 밀려난 듯한 느낌, 안전한데도 느껴지는 이상한 공허함. 이건 당신이 외향적으로 변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억지로 사회적이 되어야 한다는 말도 아닙니다. 의미는 훨씬 더 미묘합니다. 지독할 만큼 솔직하게 이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것. 지금 나는 정확히 무엇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있는가? 때로는 사람이 아닙니다. 갈등일 수도 있고, 실패일 수도 있고, 타인의 시선, 실수할 가능성, 혹은 더 큰 것을 욕망하는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집은 아무것도 당신을 직면하게 하지 않는 장소가 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당신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윤근 말했습니다. 개성화에는 대면이 필요하다고. 끊임없는 소음이 아니라 진짜 만남이, 그리고 그 만남은 안에서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세상을 통과해야 합니다. 만약 이 부분이 조금 불편했다면, 동의하고 싶으면서도 동시에 거부하고 싶었다면 영상을 끄지 마세요. 그건 그림자가 당신 곁에 다가왔다는 신호입니다. 다음 장면에서 나는 보여줄 겁니다. 건강한 내향인이 집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도피가 아니라 힘의 기반으로서. 조용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거의 보이지 않을 만큼 회복하기 위해 자신을 거두는 것과 사라지기 위해 자신을 거두는 것 사이의 차이. 건강한 내향인은 그걸 몸으로 압니다. 그는 집을 세상에서 사라지기 위해 쓰지 않습니다. 그는 집을 뿌리를 내리기 위해 사용합니다. 이 경우 집은 도피가 아닙니다. 중심입니다. 그곳에서 민감한 마음은 상징을 정리하고, 직관은 가라앉고, 깊은 생각은 형태를 찾으며, 감정은 소음이 아니라 방향이 됩니다. 윤근 말했습니다. 진정한 심리적 힘은
안과 밖의 대화에서 태어난다고 무의식과 현실 사이, 동굴과 길 사이에서 강한 내향인은 세상을 피하지 않습니다. 그는 내적 무게중심을 가진 채 세상으로 들어갑니다. 그 무게는 침묵 속에서 만들어지고 선택된 고독 속에서 관객 없는 시간 속에서 축적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움직여야 자신이 존재한다고 느끼지만 어떤 사람들은 멈춰야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합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걸 말로 정리해 본 적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집에 있을 때 그건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준비입니다. 전투 전에 칼을 가는 것처럼, 잠수 전에 산소를 채우는 것처럼, 건너기 전에 나침반을 맞추는 것처럼 내향적인 마음은 이 공간이 필요합니다. 연약해서가 아니라 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깊이는 시간을 요구합니다. 침묵을 요구하고 방해받지 않음을 요구합니다. 문제는 현대 세계가 보이는 것만 숭배한다는 점입니다. 빠른 것, 확장되는 것, 안으로 자라는 모든 것은 비생산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융은 알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만 자라는 것은 부러지고 안으로 자라는 것은 지탱한다는 걸. 그래서 많은 내향적인 사람들이 느려 보이는 겁니다.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는 층위들을 처리하고 있을 뿐인데, 그래서 집은 하나의 성지가 됩니다. 가벼운 대화에는 담기지 않는 질문들과 마주하는 장소, 오래된 패턴을 인식하는 장소, 왜 어떤 상황은 그렇게 당신을 소모시키는지, 왜 어떤 순간들은 거의 치유처럼 느껴지는지 이해하게 되는 장소, 그리고 이 과정이 존중받을 때 무언가가 변합니다. 당신은 덜 나가게 되지만 더 잘 나가게 됩니다. 덜 산만하고 덜 반응적이며 인정에 덜 굶주리게 됩니다. 당신은 모든 곳에 있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미 자기 안에 온전히 존재하고 있으니까요. 다음 장면에서는 더 민감한 지점을 건드릴 겁니다. 왜 매우 민감한 사람들은 정상에 그렇게 쉽게 지치는지, 그리고 왜 그것이 심리적 결함이 아닌지. 왜냐하면 어떤 종류의 피로는 몸에서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건 영원히 자기 것이 아닌 삶에 적응하려 애쓰며 생겨나는 피로입니다. 매우 민감한 사람들은 너무 많이 해서 지치는 게 아닙니다. 너무 많이 느끼기 때문에 지칩니다. 대화가 시작되기도 전에 공기의 분위기를 느끼고 농담 뒤에 숨은 긴장을 감지하며 아무도 말하지 않아도 무언가 어긋났다는 걸 알아챕니다. 그리고 세상은 이런 감각을 위해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미묘한 신호를 무시하는 사람을 보상하고 공간을 그냥 통과하는 사람을 칭찬하며 자동 모드로 작동할 수 있는 사람을 효율적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민감한 내향인에게는 그 버튼이 없습니다. 그는 어떤 장소에 들어가 그냥 지나치지 못합니다. 그가 들어가면 그 장소가 그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른바 정상적인 삶이 그토록 피곤한 겁니다. 형식적인 대화, 끊임없는 소음, 목적 없는 분주함, 공중에 던져진 의견들, 말로 표현되지 않은 기대들. 이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마찰을 만들어냅니다. 내향인이 사람을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견디기 힘든 건 의무적인 표면입니다. 복잡한 생각을 짧은 문장으로 줄여야 하고 깊은 감정을 무난한 반응으로 바꿔야 하며 필요한 침묵을 사회적 설명으로 덮어야 하는 것. 사람이 민감할수록 이 비용은 더 비싸집니다. 융은 이것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밖으로 향한 정신이 있고 안으로 향한 정신이 있다는 것을. 어느 쪽도 더 낫지 않습니다. 다만 리듬이 맞지 않을 뿐입니다. 문제는 내향적인 마음이 외향적인 세계의 리듬에 자신을 맞추려 할 때 시작됩니다. 마치 그게 성숙인 것처럼, 진화인 것처럼. 그건 아닙니다. 그건 만성적인 소모입니다. 그래서 집이 나타납니다. 편의가 아니라 신경계의 조절 장치로서 집 안에서는 시스템이 느려지고 감각이 숨을 쉬며 생각은 깊어지고 정체성은 끊임없이 방어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아무에게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응할 필요도, 연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건 병적인 고립이 아닙니다. 심리적 위생입니다.
문제는 이걸 이렇게 설명해주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내향인은 자라며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믿게 됩니다. 사람을 더 원해야 하고, 소음을 더 즐겨야 하고, 자극을 더 필요로 해야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필요한 건 정반대입니다. 더 적은 것, 덜한 소음, 덜한 노출, 덜한 간섭. 그제야 접근할 수 있는 아주 드문 상태가 있습니다. 내적 명료함. 다음 장면에서는 가장 깊은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왜 집이 개성화의 자연스러운 무대가 되는지, 그리고 왜 어떤 사람들은 세상이 밖에 남아있을 때에만 비로소 자기 자신을 만나는지. 아주 조용한 순간이 있습니다. 거의 느껴지지 않을 만큼 그 순간에 사람은 묻기를 멈춥니다. 사람들이 내게 뭘 기대하지? 그리고 이렇게 묻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는 누구인가? 융은 이 움직임을 개성화라고 불렀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겹겹이 쌓인 것 아래에서 본래의 나를 기억하는 과정. 그리고 바로 여기서 집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밖에서는 타인의 시선이 형성하고 조정하고 교정합니다. 안에서는 그 시선이 물러납니다. 그리고 외부의 시선이 사라질 때 내부의 시선이 깨어납니다. 닫힌 방 안에서, 낮은 조명 아래에서, 하루의 끝에서 그동안 공간을 얻지 못했던 질문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소모시키는가? 모든 게 괜찮아 보여도 왜 나는 어딘가 어긋난 느낌일까? 받아들여지기 위해 나는 어떤 부분을 숨기고 있을까? 이 질문들은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다립니다. 그리고 오직 소음이 멈출 때만 나타납니다. 개성화는 군중 속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그림자와의 친밀한 만남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림자는 관객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벼운 대화에 담을 수 없는 것들을 가져옵니다. 모순들, 양가적인 욕망, 억눌린 분노, 오래된 슬픔, 당신이 용납할 수 없다고 여겼던 바로 그 바람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침묵을 피합니다. 하지만 내향인은 머무르는 법을 배울 때 아주 드문 것을 발견합니다. 자신의 고독이 연결의 부재가 아니라 깊이의 존재라는 사실을. 집은 정체성을 분해할 수 있는 장소가 됩니다. 라벨을 떼어내고 물려받은 믿음을 의심하며 무엇이 진짜 내 가치인지, 무엇이 그저 흡수된 것인지를 구분하게 되는 장소. 이 과정은 편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짜입니다. 그리고 윤근 말했습니다. 고통 없는 의식의 각성은 없다. 집은 몸을 지탱해주고 그 사이 정신은 어려운 영역들을 건너갑니다. 바로 그곳에서 내향인은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지친 것인지 아니면 자기 본질과 어긋나 있는 것인지. 다음 장면에서는 거의 아무도 말하지 않는 지점을 건드릴 겁니다. 사회가 문제라고 부르는 것이 사실은 내적 소명일 때의 이야기. 하나의 조용한 오류가 있습니다. 세대를 거쳐 반복되고 거의 의심조차 받지 않는 오류. 사회는 집단의 리듬에 맞지 않는 모든 것을 문제라고 부릅니다. 말이 적으면 자신감이 부족하다. 집에 있는 걸 좋아하면 고립이다. 침묵이 필요하면 연약하다. 하지만 융은 전혀 다르게 보았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어떤 영혼들은 퍼지기 위해 온 게 아니라 깊어지기 위해 왔다는 것을. 그리고 깊이는 언제나 인기 있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민감한 내향인은 종종 고쳐야 할 사람처럼 취급받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필요한 건 과잉으로부터의 보호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의 심리적 소명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고, 관찰하는 것이며 통합하는 것이고, 다른 이들이 그냥 지나치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상이 일상이라 부르는 곳에서 상징을 보고, 보이지 않는 감정의 뉘앙스를 포착하며 위기가 되기 전에 어긋남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런 능력은 즉각적인 박수를 받지 못합니다. 소음을 만들지도 않고 볼거리를 만들지도 않죠. 그래서 세상은 그들을 교정하려 합니다. 더 말해, 더 드러내, 노출해, 다른 사람들처럼 돼. 그리고 서서히 내향인은 자기 본성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스스로를 밀어붙이고 비교하고 내면에서 자신을 상처 입힙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몸이 반응합니다. 이유 없는 불안, 사회적 탈진, 단절감, 자기 삶이 맞지 않는 옷처럼 느껴지는 감각. 그때 집이 다시 부릅니다. 퇴행이 아니라 기억으로서 아무도 요구하지 않을 때에 나, 연기할 필요 없는 나, 시간에 쫓기지 않는 나를 집은 기억하게 합니다. 그곳에서 내적 소명은 소리치지 않습니다. 속삭입니다. 어쩌면 당신의 소명은 모든 곳에 있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소수의 공간에 깊이를 부여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더 많은 노출이 아니라 더 많은 내적 일관성이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이 영상이 당신이 늘 느껴왔던 것에 마침내 말을 붙여주고 있다면, 당신의 방식이 결함이 아니라 방향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면, 지금 구독해도 괜찮습니다. 습관이 아니라 거의 아무도 존중하지 않는 이 영역을 계속 탐색하기 위해 깊고 민감하며 조용히 강한 마음들의 영역을 다음 장면에서는 마지막 전환점으로 들어갑니다. 내향인이 스스로를 설명하는 걸 멈추고 스스로를 존중하기 시작하는 순간 아주 깊은 안도가 있습니다. 거의 성스러운 안도. 더 이상 자신을 정당화할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닫는 날, 왜 집에 있고 싶은지, 왜 약속을 취소하는지, 왜 끊임없는 존재감 대신 침묵을 선택하는지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날, 그날은 소음과 함께 오지 않습니다. 내적 수용과 함께 옵니다. 윤기라면 말했을 겁니다. 이건 분명한 통합의 신호라고. 페르소나가 명령을 멈추고 셀프가 방향을 잡기 시작할 때, 왜냐하면 설명하려고 애쓰는 동안 당신은 아직 허락을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방식으로 존재할 허락, 자기 리듬으로 느낄 허락, 자기 축으로 살 허락. 민감한 내향인은 이 일을 수년간 해옵니다. 자기 본성을 번역하고 자기 경계를 완화하고 덜 필요로 한다는 이유로 사과하며, 그러다 어느 순간 무언가가 바뀝니다. 당신을 진짜로 이해하는 사람은 단 한 번도 설명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설명을 요구하는 사람은 아마도 처음부터 이해할 생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이 지점에서 집에 머무는 것은 방어가 아니라 의식적인 선택이 됩니다. 당신은 의미 있을 때 나가고 필요할 때 머무르며 맞추기 위해 스스로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집은 정열의 장소가 됩니다. 세상으로 돌아가기 전에 내가 누구인지 다시 확인하는 곳. 그리고 흥미롭게도 당신이 설명을 멈출 때 세상은 당신을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강요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적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건 자연스럽게 퍼져나갑니다. 만약 이 부분이 당신을 건드렸다면, 있는 그대로이기 위해 설명해야 했던 무게를 느껴본 적이 있다면, 아주 단순하지만 아주 진실된 말을 댓글로 남겨보세요. 나는 나의 침묵을 존중한다. 타인을 위한 선언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약속으로. 마지막 장면에서는 이 순환을 닫을 겁니다. 논리적 결론이 아니라 감각으로. 그래, 집에 머무는 것, 의식에서 비롯될 때 그건 힘의 행위라는 감각. 어쩌면 이 모든 걸 지나온 뒤 당신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깊은 걸 알아차릴지도 모릅니다. 집을 사랑한다는 건 벽 때문도, 소파 때문도, 고립 때문도 아니었다는 것. 그건 언제나 온전함에 대한 이야기였다는 것. 의식적인 내향인에게 집에 머문다는 건 귀 기울이는 행위입니다. 세상이 큰 소리로 말하는 걸 멈추고 영혼이 마침내 한 문장을 끝낼 수 있게 되는 순간, 바로 그곳에서 당신은 다시 기억합니다. 무엇을 느끼는지, 무엇을 생각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간섭도 없이 세상을 거부해서가 아닙니다. 분열된 상태로 들어가는 대가가 너무 크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융은 도피를 옹호한 적이 없습니다. 그가 옹호한 건 뿌리내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안에 뿌리를 내린 사람만이 밖에서의 존재를 지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은 길의 끝이 아닙니다. 되돌아오는 지점입니다. 다시 정돈되는 장소, 그리고 나서 맑은 의식으로
언제 나갈지, 왜 나갈지를 선택하는 곳, 그리고 어쩌면 지금 누군가가 왜 그렇게 집에 있는 걸 좋아하냐고 묻는다면 당신은 굳이 대답하지 않아도 될지도 모릅니다. 차분한 침묵이면 충분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선택된 고요 속에서 당신은 삶에서 멀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은 한 번도 약함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의식이었습니다.